오늘 토요 원데이 세미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의자가 아주 꽉 찼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해서 들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일단 지금 이제 저녁에 책을 읽겠습니다.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이 돈 모으는 일이란다. 평생 돈이나 모으면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정말 슬프지 않겠니?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척 많은데 말이야.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집은 아주 부자였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낯선 사람들이 몰려와 세간을 실어 날랐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 댁까지 쳐들어와 행패를 부렸다. 그는 할머니가 그런 사람들에게 돈다발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할머니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때부터 어머니가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에야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와 잠든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세월이 흘렀고 그는 인도대학에 진학을 했다. 학비가 많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하나씩 펴서 그에게 주었다. 너는 돈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렴.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단정한 용모에 멋지게 차려입은 그를 사람들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일을 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창피하게 생각했다. 어머니, 이제 시장 일 그만두세요. 저 사람이 시장에 가면 얼굴을 못 들겠다고 하네요. 저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는 며칠 후부터 다른 시장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그와 아내는 멋진 신세대 부부였다. 화려한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을 즐겼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즐거웠다.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넉넉한 월급을 받게 된 그는 돈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어릴 적 가르침을 그는 이렇게 해석했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랐다. 그와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여전히 인생을 즐겼다. 그는 승진을 거듭했고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었다. 그의 가족이 밖으로 돌아다니며 멋들어지게 사는 동안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았다. 여전히 시장에 나가 일하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그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들었다. 우선 기쁜 소식은 그의 첫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졸업한 대학이었다. 내 아이가 후배가 되다니. 나쁜 소식은 회사의 해고 통보였다.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낮게 가라앉은 회색빛 하늘과 진눈깨비였다. 당장 급한 것은 아이의 학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부부는 통장을 펼쳐보았다. 예상한 대로였다. 그동안 아낌없이 쓰고 즐겼으니 잔고가 있을 턱이 없었다. 아이의 학비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어떤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라고 믿었다. 다음날 아침 식욕을 잃은 그가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니가 방에서 들어가더니 무언가 들고 나와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통장이었다. 어머니는 따뜻한 밥과 국을 다시 떠주며 천천히 말했다. 얘야, 미안하구나. 내 어리석은 생각이 너까지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 내 생각은 바뀌었다고 몇 번이나 내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손쉬운 방법 찾기에 골몰합니다. 땀과 노력보다는 기법에 주의를 기울이죠. 이것은 나무를 심지 않으면서 과일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먼저 땅부터 파야 합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저축에 비유할 만하죠. 오랫동안 저축을 해야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삽을 쥐고 기꺼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일기와 자서전 쓰기.
그날 저녁 따라 시간이 무척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고 손에 든 책도 너무 지루해 하품이 나올 지경이었다. 아내도 지겨운 듯 한창 하던 뜨개질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서재 앞으로 걸어가 아래칸에 꽂힌 허름한 노트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5년 전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내는 손에 든 노트를 넘기며 살풋 미소를 머금었다.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랬던가? 난 기억이 없는데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아내는 흔들 의자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으며 그날의 전경을 회상했다. 그도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리는 데 성공했다. 5년 전 그들 부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항구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제 11살이 된 딸의 생일 파티에 6명의 꼬마 손님이 찾아왔다. 모두 여자애들이다. 아내가 나지막한 소리로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다. 이제 중년에 접어든 딸도 늘 즐겁고 호기심이 많았던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던 11살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지 해안의 정박한 고기잡이 배가 파도를 따라 출렁거렸고 갈매기가 하늘을 선회하더니 갑자기 수면을 향해 내려앉았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아내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둘째 날은 배를 타고 섬 주변을 구경했네요. 기억나세요? 아내 일기는 아름다웠던 휴가의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주었다. 이들 부부는 3, 4개월에 한 번씩 일기를 꺼내보면서 잊었던 지난 날을 추억하곤 했다. 아내는 다른 노트를 꺼내들었다. 42년의 결혼 생활이 거기에 모두 담겨 있었다. 27년 전에 첫째 애가 영어 점수를 형편없이 받아왔어요. 도무지 숙제도 안 하고 노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세월은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다. 맏아들은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석사 학위도 받았다. 제대로 잘 자라줄지 부모가 날마다 걱정했던 바로 그 골칫거리 개고생이 아들이 말이다. 한동안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이제 11살 된 딸의 생일 파티에 6명의 꼬마 손님이 찾아왔다. 모두 여자애들이다. 아내가 나지막한 소리로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다. 꼬마 숙녀들은 뭐가 저리도 즐거운 것일까? 웃고 소리 지르다가도 소곤대는 것이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것일까? 지금 딸은 결혼 후 친정 근처에 살며 세 자녀를 기르고 있다. 이제 중년에 접어든 딸도 늘 즐겁고 호기심 많았던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던 11살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물가물해지기 마련이다. 일기나 자서전을 쓰면서 추억을 기록하는 것은 소중한 것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는 가장 아름다운 노력이다. 그냥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요.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도 읽어야 돼서 천천히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차분차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19세기 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우울증으로 하게 되는 자살, 이기적 자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지나치게 융합, 결속되어 집단을 위해 희생적으로 하는 자살, 이타적 자살, 개인이 사회에 대한 적응이 갑자기 차단, 와해되면서 삶의 기준을 상실할 때 발생하는 자살, 아노미 자살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살은 아마도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 자살이 혼합된 것인 듯 싶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꺼낸 것은 내가 20대 초에 그런 경험을 3번 겪었기 때문이다. 약을 먹기도 했지만 며칠 후 깨어난 적도 있고 손목에 면도칼을 깊게 긋기도 했는데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그 덕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지기도 했다. 혹시라도 세이노 행세를 하며 사기치는 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에게는 왼쪽 팔목에 길이 6cm, 4cm짜리 칼자국이 2개가 나란히 있다. 면도칼로 그었더니 피가 졸졸 흘러 다시 팍 그었기에 칼자국이 2개가 되었다. 그걸 확인하면 된다. 우울증에 걸렸던 것 아니냐고? 그랬던 것 같다. 내가 극단적으로 우울해진 사건은 군 제대 후 압구정동에서 일어났다. 우연히 그곳을 부잣집 여자친구와 지나가다가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결혼 후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말이다. 그녀의 대답은 얼마 전 결혼한 막내 언니가 20평에서 사는데 좀 좁게 느껴지므로 자기는 30평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30평형은커녕 가장 작다는 20몇 평형 아파트의 전세조차도 나로서는 평생 못 가질 것이었다.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볼 때 수없이 널려있는 그 아파트들 중 정말 단 하나라도 내 것이 되는 일은 정말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게 벌써 근 30년 전 이야기다. 10몇 년 전 음향기기 사업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아 출신의 한 젊은 직원을 고층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밤거리를 보여주면서 저기 저 성냥갑 같은 수많은 아파트들 중 내가 들어가 쉴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내가 과거에 그랬듯이 그 역시 같은 생각에 절망하고 있었다. 어쩌면 당신도 강남의 수많은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절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내 밑에서 3년 정도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그 뒤 독립하여 줄곧 용산에서 1인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5, 6년 전에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장만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직도 용산 전자상가에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건물 옥상에서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 직원에게 건넸던 말들이다.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도무지 할 것이 없었다. 뭘 하면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군 제대 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며 대학생도 아니었다. 홀로 세상에 던져진 가난한 청년에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 사기나 다름없었다. 아침 햇살을 가슴 벅차게 안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긋지긋한 가난이었다. 라면 살 돈도 없어서 라면 스프만을 얻어다가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연탄불 위에 끓인 뒤 거기에 다 식어 빠진 밥을 김치도 없이 계속 먹어보아라.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살맛이 나겠는가. 그 시절에 나에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는 뜬구름 잡는 책들을 책방에서 선 채로 다리 아프도록 읽는 것과 마스터베이션 뿐이었다. 그나마 마스터베이션이라도 되었으니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발기가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결국 절망감, 고독감, 외로움, 열등감, 상황 도피, 삶의 기준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을 생각하였고 그것이 거듭 실패하자 이 족같은 세상에서 이왕 살아야 한다면 내 팔목에서 쏟아진 피보다 더 진하게 살아보자 하고 결심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피보다 진하게 살자가 나의 좌우명 비슷하게 자리 잡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에 걸려 자살 충동을 느끼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중증의 우울증 환자인 경우 머리에 강한 전기 쇼크를 주어 잠시 죽였다가 실험실 개구리 뒷다리처럼 온몸에 발작이 일어나면서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하면 다시 살려내는 그런 치료법이 종종 사용되었다. 그런 장면을 본 나는 정신과 의사 앞에서는 명랑한 척하며 풀려났다. 23살의 어느 우울한 봄날이었다. 다시 봄이 왔을 때 나는 남의 집 차고에서 살면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미군, 부대, 물건 판매 등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 그리고 28살의 어느 여름날 나는 허름하지만 마당까지 있는 집과 자가용을 처음 샀다. 융자를 낀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나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1년 후 나는 그 재산을 사업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몽땅 날렸고 빚을 졌지만 3년 후 다시 일어섰다. 살다 보면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때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이 절망 속에서 계속 쌓이면 자살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자살은 함부로 저지르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처한 고통이나 위기상황, 상실감 등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잘못 여겨지기도 한다. 나도 그렇게 오해했었으니까. 그러나 로버트 슐러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하늘을 향해 날아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떨어지던 중 비쩍 말은 두 팔로 온 힘을 다해 세상 속으로 날개짓을 시작하였을 뿐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날개짓을 할 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릴 절망이란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다. 만약 마약 중독자들의 일상을 그린 영화 트레인스포팅에서 주인공 마크 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삶을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하라. 미래를 선택하라. 가족을 선택하라. 빌어먹게 큰 텔레비전을 선택하라. 세탁기, 자동차, CD 플레이어, 전동식 깡통 따개를 골라라. DIY 제품을 고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회개하는 삶을 선택하라. 빌어먹을. 하지만 내가 왜 그런 것을 원해야 하지? 렌트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비웃는 듯 보이지만 그의 독백 속에는 학벌이나 돈, 능력도 없으므로 평범하게 살려야 살 수도 없지 않느냐는 절망이 근저에 깔려있다. 그는 대안으로 마약을 선택하였을 뿐이다. 트레인 스포팅은 영국에서 기차가 처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생긴 말로 사람들이 기차역 플랫폼에 모여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의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뜻한다. 이 영화의 극작가 존 호지는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 즉 트레인 스포터는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행동 양태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영국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모든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결국 트레인 스포팅은 삶은 우리에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삶의 번호를 알지 못하며 다만 번호를 맞히는 게임을 할 뿐이라는 의미를 던져준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의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 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 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건 아닌가? 점장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트레인 스포팅 게임처럼 우리에게 달려오는 삶의 번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이력 군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 거리에서 춤추던 무희가 하루아침에 왕후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지 않는가. 노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주인공 에바 페론 역시 술집 종업원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지 않았던가.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말라. 그건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은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할 당시 절망감이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바 괜찮다는 대학의 인문학과를 나왔지만 이혼하여 혼자가 된 상태에서 뚜렷한 기술이나 직업도 없는 30대 초의 독자였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한대나 한의대에 다시 가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중고생을 부업 삼아 가르치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주식 투자로 다 날렸지만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처지였다. 답변 메일에서 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업삼아 하던 가외일에 미칠 것을 권유하며 프로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독자는 내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내게 메일을 보내는 모든 독자에게 똑같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절대로 나에게서 개인적인 친절함은 기대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정확히 표현하며 궁금한 점들이 아니라 안달이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say no 말처럼 될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유대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정말 진리이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짜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1년이 지나다 그의 예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채 못 돼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6개월여가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하였다. 물론 내가 아주 약간의 재테크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의 내 조언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조언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에 나온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그 독자의 프라이버시와 세무서 때문에 안 된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고. 야, 이 닭대가리야.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느냐? 아, 여기서 왜 또 닭대가리라 그러지? 의의 글과 관련하여 내 생각이 요즘도 문재인 정부 시절을 의미한다. 마찬가지인지를 묻는 독자들이 있었다. 나 같은 베이비붐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산 형성이 비교적 손쉬웠으나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절망의 시기인데 여전히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말이 맞느냐는 것이었다. 내 대답은 동일하다. 지금 시기에도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아라.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던 부동산 가격도 이미 2022년 중반부터 하락 일변도로 바뀌었지 않는가. 가까운 10여 년 전하고 비교하여 보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최고 상승을 이어갔다. 2006년 12월 4일 한겨레 신문은 11월 집값 강풍이 불면서 집값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09년 말부터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2010년부터는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만 강세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된다. 즉 2010년부터는 집값이 안정적이었고 실업률도 낮았는데 그때는 희망이 넘쳐났을까? 한겨레 20일에서 2010년 4월에 발표했던 탐사기의 영구 빈곤 보고서를 보자. 그 보고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은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고 자식 교육을 잘 시켜 나중에는 혹은 내 자식들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의 절대 빈곤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나중에도 혹은 내 자식들도 남들처럼 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절망의 상대 빈곤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가? 노인 플러스 성인 자녀 가구의 23.1%가 그렇다고 답했다.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노인 플러스 성인 자녀 가구의 58.5%가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응답을 한 노인 가구는 48.8%였다.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묻는 질문에서도 노인 플러스 성인 자녀 가구는 노인 가구보다 강렬하게 응답했다. 노인 플러스 성인 자녀 가구의 38.5%는 자녀들이 불법 편법으로 돈을 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과연 지금하고 크게 다를 게 있을까? 시대와 상관없이 절망의 골짜기는 언제나 깊이 파여 있었고 그 골짜기 위의 하늘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덧붙여 나는 마블이나 DC의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 나오는 명장면은 기억한다. 지하 동굴 감옥에서 웨인이 빠져나오려고 몸에 밧줄을 묶고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장면 말이다. 하지만 단계는 꽤 거리가 먼 곳에 돌을 잡아야 하는 것. 그것을 못 잡으면 떨어져 죽는다. 이미 웨인은 밧줄을 몸에 묶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깨닫는다. 밧줄을 몸에 묶는 것 자체가 실패하여 떨어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 최후의 웨이는 밧줄 없이 맨몸으로 동굴 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공한다. 스크래치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고 한다. 특히 30대 중반 이전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적어도 2, 3년 동안은 길면 길수록 좋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므로 최대한 일터나 학교에 가깝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므로 밥을 굶거나 조금만 먹으라고 하고, 내가 밥을 굶으라고까지 하는 것은 실제로 쫄쫄 굶으라는 뜻이 아니라 밥 대신에 다른 것을 간단히 먹으라는 뜻이다.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하므로 그냥 생으로 씹어 먹으라고까지 말한다. 너무했나? 실제로 나는 5, 6개월을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미리 삶아놓은 계란 2개 혹은 라면 부스럭이나 찬밥 물에 말아먹기, 저녁밥은 작은 공기 하나 정도로 때운 적이 있다. 지금도 나는 아침을 전혀 먹지 않으며 오후에 식곤증을 없애고자 점심을 밥만 먹을 때가 많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이다. 자기도 그렇게 해보았는데 위장병만 생기는 바람에 아직도 고생한다는 말도 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 요통만 생겼다고 하기도 하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역시 건강이 최고라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면 건강 걱정하면서 그렇게 계속 튼튼하게 살아라. 81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언론에 게재된 자살 기사 총 411건을 분석한 논문 중앙대 의대 박동철에 따르면 자살 동기는 경제적 가난이 86건 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갈등 79건 19%, 부부 갈등 66건 16%, 학업 문제 24건 6% 등의 순이었다. 또 자살의 심리적 원인은 절망 및 고독감 117건 29%, 열등감 52건 13%, 갈등 상황 도피 47건 11%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층별 자살률은 20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1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 통계청이 내놓은 99년 한국인의 사망 원인 분석에서도 자살자는 10에서 30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고, 그들 세대에서 자살은 교통사고 다음에 최대 사망 원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자들은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10대에서 30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며 건강 상실이 동기가 되어 자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는가? 흔히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고, 모든 것을 잃는다면 당연히 절망하여 자살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보다는 건강하고 탱탱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말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왜들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것일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어 고민 끝, 절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아닌가? 어느 독자에게 프로 가요 선생이 되는 쪽으로 삶의 방향 전환을 권유했던 적이 있다. 미래를 계산하지 마라. 53쪽 참조.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빠지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농땡이 치지 말고 학생은 손님으로 여기면서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일, 즉 교재를 준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만 미친 듯 몰두하라는 것이었다. 일요일이건 공휴일이건 간에 쉬지 말라고 했다. 그가 내 지시대로 몇 개월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 싶다고 하였을 때 내가 한 말은 엄살 떨고 있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하였다. 1년 정도 지나 피곤함에 쓰러져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다.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말은 당장 종합 비타민을 2알씩 먹어라였다.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느냐는 그의 말에 내가 한 말은 이랬다. 그 잘난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너는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않는가. 자살하는 사람들 중 99%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니 개소리 말고 밥이나 철저하게 제때 찾아 먹어라. 차가운 샌드위치라도 제때 먹기만 하면 죽지는 않는다. 내가 그에게 한 달에 하루는 푹 쉬어도 좋다,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다고 한 시기는 그의 예금액이 2억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였다. 메일을 주고받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시기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신체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이면서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인 상태라고 정의한다. 몸 건강한 노숙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는 아니므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몸 하나 튼튼하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아니면 육체적 건강은 위협을 받는다. 핀란드의 투르크시 직업병 전문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을 경우 근로자들은 더 많은 질병을 앓게 되는데, 고용 불안과 일터에서의 분위기 변화 등으로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면 실제로 실직하게 되면 사망률마저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팀은 2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업률이 낮을 때 실직하면 사망하기 쉬우나 실업률이 높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연구팀은 실업률이 낮을 때 실직한 사람은 본래부터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과 성격 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사망률이 높은 것이며, 실업률이 높을 때는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도 실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변에 실직자가 많다 보니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어들어 사망률이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학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신경이나 관절 등 신체 조직이 긴장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뇌출혈, 심혈관계 질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능력을 키워야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권유하는 바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낮에 일을 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피곤함이나 체력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육체를 혹사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육체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두뇌 활동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 휴식 삼아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뭘 하건 간에 두뇌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 이상 두뇌는 계속 활동한다.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도 눈동자가 움직이고 REM 수면 상태에 뇌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 두뇌는 수면 중에도 완전히 쉬고 있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내가 피토하듯 하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정신을 계속 집중시키면서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는 뜻이다. 물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엄살은 부리지 말라. 나 역시 건강체는 아니다. 몸무게도 표준 체중 미만이고 나이 50에 허리둘레 30인치를 갖고 있을 정도로 말랐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고 큰 병도 몇 번 앓았던 경험이 있다. 번역일을 할 때는 하루 몇 시간 이상 원고지를 메꾸느라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늘 갖고 살았다.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시차 때문에 위장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한 적도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재발하곤 하는 십이장 궤양을 아직도 갖고 있다. 급성 폐렴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지독한 감기에 걸렸나 보다 생각하며 돌아다니다가 병원에 초응급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다. 심한 목 디스크로 고생하기도 했었다. 아프리카 깊은 산속에서 어깨에 벌레 물린 물집 같은 것이 생겨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엄청 아파 고생한 적도 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 진찰을 받아보니 대상포진이라는 병이었다. 게다가 뭔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 보니 파편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거의 실명유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다. 하지만 나도 늙어간다. 30대만 하더라도 코를 골거나 이를 갈거나 방귀를 뀌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를 갈거나 코를 골 때도 많다고 하며 가끔 저녁에 방귀도 뿡뿡 끼는 것을 보면 몸이 확실히 예전과 같지는 않다. 내가 20대부터 40대 초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를 읽고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신체 리듬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한창 일하였던 시기에는 취미생활을 위해 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는데 그 다음 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새벽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다음날 엉망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10년에 한 번 정도뿐이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직원들은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셔대는 사람들,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출근하는 사람들, 일요일에 등산이니 뭐니 하면서 몸을 극도로 사용한 뒤 월요일에 출근하는 사람들. 나는 육체의 리듬을 깨는 일은 토요일에 할 것을 권유한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건강이 최고다 하는 말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 노력의 결과가 즉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기쁨을 즉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생의 경우 죽어라고 공부한 결과 몇 개월 후 치른 시험에서 성적이 쑥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이 나서 누가 뭐라고 하던 간에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의 깨달음도 얻는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변화가 없었다면 노력할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서 소화가 안 된다느니 등등 갖가지 질병을 달고 다니게 된다.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비슷하다.
몇 개월을 열심히 해보아도 수입이 즉각 느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가시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결국 실증만 느끼게 된다. 쉬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하여야 할 주체는 타인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이다. 새겨들어라. 훌륭한 화가는 자기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법이다. 당신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공부하고 노력해라. 스스로 얻게 되는 뿌듯함,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구나 하는 벅찬 기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둘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여 보라. 당신이 허약체질이라도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을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데다가 육체적 에너지의 손실이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이 아닌 일에서 자꾸 쉬고 싶어지는 이유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이 비비 꼬이고 실증이 날 때는 자기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 일이나 재미있게 하라. 셋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노력을 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도 물론 있다. 미련하게 무조건 한우물을 파지는 말라는 말이다. 넷째, 긴장감을 잃지 말라.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것을 오랫동안 억지로 하여도 탈이 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식사도 제때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병사들이 건강을 해쳐 죽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긴장감 때문에 그럴 틈이 없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 것이다. 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전문 시간에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은 당신 정신 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배수의 진을 치라는 뜻이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육체의 건강을 우선으로 친다고 아무도 안 말린다. 그러나 튼튼한 몸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육신의 존재의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하여 보면 어떨까? 그저 오래 살기 위해서? 내 건강이 어떠한지 묻는 메일들 자주 받는다. 최근에는 아직 살아 계실지에 대한 생각도 조금 듭니다. 혹시나 영면하셨다면 명복을 빕니다라는 메일도 받는다. 나는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지만 하루 흡연 2갑 이상, 에스프레소 15잔 이상, 아침밥 안 먹음, 고혈압 없음, 당뇨병 없음, 허리 30인치, 임플란트 안 했음, 누우면 5분 이내 잠듦, 운동 부족, 세월을 이길 수는 없지 않는가.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는 다음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7월 6일 24년 7월 6일 토요일. 나를 위한 하루 선물. 일단은 쉬운 책을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 7월 5일 금요일. 무엇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자. 나는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나에게 멋지고 근사한 삶을 선물할 것이다. 나는 배우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나는 배움에 투자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인생의 90%는 오로지 내 몫이다. 나는 세상이 준 10%의 환경 속에서 행복한 90%의 인생을 만든다.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해 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 운명을 이긴다. 나는 내 운명의 창조자이자 지배자이다. 나는 사냥감이 아니다. 나는 꿈과 목표를 쫓는 사냥꾼이다. 나는 도연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다. 나는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매일 작은 선물을 준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특별한 존재다. 나는 불필요한 참견들을 흘려보내 버린다. 나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한다.
나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 앞에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결단한다. 나는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는 일들로 가득 채운다. 가득 채운다. 오늘 토요일이죠. AI 사피엔스 한 20분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적 관성에 참담한 결과.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적 관성의 말이 안 나오네. 말이 혓바닥에 계속 꼬이네. 혀가 계속 꼬이고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회적 관성에 참담한 결과. 자, 이제 왜 우리 기업들의 미래 가치 기대치가 코로나 이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살펴보자. 2020년 1월 22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한때 32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23년 이후 2200선으로 다시 내려앉고 2200에서 2600선을 오르내리는 형국이다. 물론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일단 명확한 팩트는 전세계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에는 그다지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 전통의 제조업 중심 기업들이다. 디지털 신문명의 등장으로 수혜를 입을 기업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 정도라고 생각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관련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표 플랫폼 네이버의 시총이 33조 원, 카카오가 24조 원 정도다. 글로벌 플랫폼에 비하면 소박한 수준이다. 그런데 왠지 우리 사회는 플랫폼의 성장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문명 전환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다. 아직도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모두 불법이고 핀테크의 도입, 코인이나 NFT 발행 등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우리 사회가 디지털 문명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느 사회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와 저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혁신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핀테크나 코인 경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도상국의 관성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나라다. 선진국에서 무엇인가 혁신적인 것이 나오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르익은 후에 카피해서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변화가 두려운 90%의 선택. 변화가 두려운 90%의 선택.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전환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달라져야 하는 일이다. 애써 얻은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니 정치인들도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서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언론사들도 대다수 국민이 좋아하는 디지털 부작용에 대해 더 많은 기사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관성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디지털은 부작용이 많다라는 강력한 관성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혹시 많은 혜택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는 분이 과연 몇 %나 될까?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디지털 플랫폼 확장으로 혜택을 본 기업이나 전문가들의 수를 생각할 때 아마도 1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90%의 국민은 급격한 변화가 두렵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들이 모여 규제를 만들고 천천히 가자는 관성이 형성된다. 규제를 혁신해야 발전에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는 많은 분이 동의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 사회라는 것이 빨리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니 그래야 한다. 왠지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래야 할
그래야 한다. 발전만을 추구하다가 IT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고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사실 몇몇 벤처 기업이 잘 되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보호 시스템의 작동이 더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90%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문명 전환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창업 이후 세계인의 모빌리티 서비스 표준을 바꾸면서 120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한 우버의 도입을 여전히 막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과연 꼭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규제는 14년째 굳건하게 유지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 국민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고 10년 후 본인의 미래를 위해 주식에 투자한다면 서울시 택시 조합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테슬라를 선택하겠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90% 이상의 국민이 테슬라를 선택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선택의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 택시조합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우버나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는 전부 다 규제로 막아줄 거고 영업 라이선스 또한 잘 보전해 줄 것인가? 회사가 적자라도 보면 요금도 척척 올려줄 것인가? 2010년 이후 늘 그렇게 해왔다. 그렇다 하면 완전히 남는 장사다. 이익이 보장된 회사인데 왜 우리는 투자를 꺼리는 것일까? 1조 3천억 원의 수익 아니면 청문회 호출. 1조 3천억 원의 수익 아니면 청문회 호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보기에 정상적인가 아니면 괴짜에 가까운가? 우리나라 언론사가 다루는 그에 관한 기사나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보자면 괴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옛날 말로 또라이라고 한다. 23년에도 말도 안 되는 대형 사고를 한번 쳤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스레드라는 X, 옛 트위터와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자 X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 댓글로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화되자 그러지 말고 UFC 케이지에서 한판 제대로 붙자 하는 말까지 오갔다. 그 한마디에 그야말로 SNS는 물론이고 전세계 신문사 방송사까지 다 난리가 났다. UFC 회장은 당신들을 위해 로마의 콜로세움의 특별 케이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가 하며 이 둘의 경기를 X로 생중계한다면 무려 1조 3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두 CEO는 오랫동안 주짓수 개인 지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 모두 같은 코치로부터 지도받아 화제가 되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국내 10대 대기업 총수 둘이 격투기로 한판 붙자고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국회에 바로 불려가서 경거망동한다고 의원들에게 크게 난타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 정도니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괴짜다 또라이다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 사실 정상적인 거대 기업의 CEO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긴 하다. 그런데 시각을 좀 바꿔서 그 사건 이후 두 기업의 시가총액 변화를 살펴봤다. 일단 모든 분쟁의 발단이었던 메타의 스레드 발표 이후 메타의 주가는 계속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 연초에 130달러 선에 머물던 주가는 스레드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300달러 선을 넘었고 이후 330달러까지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200조 원 이상 급증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싸우는 거야? 스레드가 도대체 뭐야? 하면서 불과 4일 만에 1억 명의 가입자를 돌파한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일론 머스크도 덕을 톡톡히 봤다.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X 커퍼레이션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23년 7월 말부터 이 서비스 이름도 트위터에서 X로 리브랜딩을 시작했는데 두 사람이 설전이 트위터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X로의 리브랜딩에 성공했다. 어이없는 일이다. 보통 수조 원은 기본적으로 든다는 거대 기업의 리브랜딩에 돈 한 푼 안 들였으니 말이다. 광고 모델은 마크 저크버거와 일론 머스크 즉 CEO들이었고 광고를 확산한 플랫폼은 SNS 커뮤니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격투기 대결에 대한 소식이 DC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엄청난 방송 광고 캠페인을 진행해야 신산업 런칭이나
리브랜딩이 가능하다는 과거의 광고계 주장을 이 두 명의 CEO가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테슬라의 TV 광고를 본 적이 있는가? 일론 머스크는 광고를 싫어한다. 실제로 2019년 10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는 광고가 싫다 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럼 누가 테슬라를 알렸을까? 우선 일론 머스크 자신이 가장 강력한 인플루언서이자 광고 모델이다. 그에게 TV나 신문 같은 방송 플랫폼은 광고 대상이 아니다. 트위터, 유튜브 같은 SNS에서 고객 스스로가 퍼뜨리게 만드는 게 그의 광고 전략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거대한 팬덤을 형성해 수많은 고객이 스스로 이 차는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를 퍼뜨리게 하는 데 성공했다. 말하자면 머스크는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였거나 SNS를 할 줄 모르는 고객한테는 차를 팔지 않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그의 세계관이 어떤지는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그의 행보는 미친 짓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3년에 설립한 테슬라가 엄청나게 큰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2019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0짜리 밑에 머물렀던 테슬라의 주가는 무섭게 치솟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에는 무려 $400를 돌파하면서 불과 2년 만에 20배 넘는 미친 성장을 기록했다. 23년 말에는 좀 내려서 $250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은 1000조 원을 넘는다. 현대차가 시총 50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미래 기대치이다. 머스크가 세운 다른 회사들 역시 비슷하다. 2002년 세웠던 스페이스X는 아직 상장 전이지만 이미 230조 원을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상장만 하면 나이키와 인텔을 가볍게 제치는 것이다. 우주에 위성을 띄워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스타링크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미 회사는 흑자 전환을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스타링크의 우용이 검증되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에도 가자지구의 정보망을 대신해 주었다. 그 위성을 쏘아올린 회사가 바로 스페이스X다. 스페이스X는 이미 5,000대의 위성을 우주로 보내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화성 탐사를 위한 초거대 우주선 스타쉽 발사에도 계속 도전하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이제 우주 개발은 누가 뭐래도 민간 회사인 스페이스X가 주인공이다. 뇌 속에 칩을 박아 신경 기능을 대신하겠다고 만든 뉴럴 링크도 기술적으로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라고 하지만 왠지 머스크라면 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새 첫 번째 인체 적용 실험이 시작되었다. 어김없이 일론 머스크는 X의 스마트폰 없이 뇌에 칩을 박아 연결하는 시대를 열었다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 누구보다 앞서가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는 이미 5조 원을 훌쩍 넘었다. 전 세계에 자본이 모이는 이유는 오직 실력. 전 세계에 자본이 모이는 이유는 오직 실력. 이거는 또 다음에 있겠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네. 이제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